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원가 관리 얘기를 같이 공부해 나갈 강경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합격에 제가 큰 일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저랑 같이 원가 관리 얘기를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가볍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수업을 들어갈게요. 자, 원가 관리 얘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언급드리고, 그리고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자, 수험 방법, 그거에 관해서 언급 드립니다. 자, 원가 관리에는 첫 번째, 시험 출제에 대해서 좀 언급 드릴게요. 자, 1차에서 회계학 안에 포함됐어요. 회계학. 자, 회계학 50문항 중 10문항이니까 30분밖에 안 돼요. 1차는. 생각보다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2차는 과목 명의 원가 회계예요. 그래서 100점으로 출제가 되고 100점. 한 과목이라는 거죠. 한 과목. 자, 과목의 가장 큰 그 시험 출제 특징은 1, 2차 난이도가 가장 갭이 커요. 자, 1차는 좀 만만한데 2차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 2020년까지는 또 매우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차 때 거의 포기하는 과목.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포자라고 들어봤죠. 엄포자가 되게 많았어요. 아주 원가에게는 유예 때 합격하는 과목 2020년까지 한 10년 정도 2차 난이도가 아주 극악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출제 교수님들이 또 이제 그걸 알고 좀 이제 쉽게 내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2021년부터 1차도 좀 쉬워지고 2차도 좀 쉬워졌어요. 그리고 최근 한 2년 작년하고 재작년 보면 문제 좀 풀만해요. 2차도 할 만큼 나오는 것 같아. 동차 합격생도 꽤 많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어려운 과목 아니다. 이제 할 만한 과목이 됐다. 그러니까 기본을 철저하게 해두시면 1차, 2차 난이도 갭 그렇게 높지 않다. 이전만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시험 대비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 이제 시점으로 좀 잠깐 설명드리면, 자, 현재 2월이죠, 이게. 2월달. 2월. 자, 요게 올해 연말이 합시다. 12월. 그리고 이제 자, 일단 우리가 뭐 가능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해봐야 알겠지만 목표는 일단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하는 게 맞겠죠? 내년 동차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는 게 1차 목표가 돼야 될까요? 그래서 내년 6월 말 정도에 뭐 6월 30일까지는 아니지만 20 며칠에 2차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내년 2월 마지막 주 일요일날 1차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뭐 대충 한 2월 27일 표시를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현재부터 한 9월 정도까지 8월 정도, 6월, 그다음에 8월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들 이제 기본 강의 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가회계도 마찬가지야. 저랑 같이 기본서를 공부하겠지. 원가 관리회계 기본서는 두 권으로 이루어졌죠. 원가회계, 관리회계 구분돼서. 그래서 원가회계 기본서를 이제 이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닦을 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바로 이제 객관식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좀 갭이 있을 거예요. 약간의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기본서 어쨌든 계속 학습을 하다가 자, 요 가을 무렵에 이제 여러분들 객관식 교재를 보겠지. 객관식 학습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교재명은 뭐 기출 500제라고 객관식 교재 그거 갖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서 객관식 공부하다가 요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GS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아마. 요 무렵에 이제 계속 이제 객관식 들으면서 아마 객관식 수업이 이까지 이어지니까 여기까지 일단 표시가 되고, 요때 왜 이렇게 그림이 안 이뻐졌지? 가운데 위치해야 되는데 안 이뻐졌어. 이게 GS 모의고사를 이제 볼 거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6회 정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요때 이제 대충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즉 시험장에서의 준비, 어떤 걸 패스하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가 몇 점 정도 나오는지 요거 이제 체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1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 원가에도 마찬가지. 요때는 기본을 철저히 다지는 기간이고, 요때는 기본 플러스 1차가 되겠죠.
기본은 항상 계속 다져야 되고 1차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2월 27일에 시험을 보게 되면 물론 며칠 전이겠지만 바로 그걸 알 수 있어요. 합격 여부를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야. 근데 최근에 이제 커트라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높게 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소문보다 좀 더 높게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소문보다. 그래서 2월 27일에 대충 이제 본인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요때부터 6월까지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4개월 동안에 동차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는 진짜 미친 듯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볼 틈도 없을 때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연습서 2차 연습서를 통해서 2차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최종 그 마무리 파이널 교재라고 있어요. 2차 파이널 교재를 통해서 2차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때 2차 준비. 그래서 5과목 다 합격하면 끝나는 거고 여기서 해방이 되는 거고 합격하지 못하면 그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합격하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더 해 나가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든 과목의 흐름이 이러한데 우리 이제 원가 관리의 국한에서 설명드리면 요 기본서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기본서가 있겠죠. 그래서 요 기본서로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객관식 수업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2차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심화라고 해서 1차하고 2차 난이도가 좀 크다 보니까 내가 과연 2차 문제를 어느 정도 좀 다룰 수 있는가 좀 맛을 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요 중간에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심학습을 좀 하는 거고 만약에 여유가 없으면 그냥 기본서 계속 보는 게 좋아요. 기본서 계속 보면서 이제 객관식 교재는 객관식 원가 관리에게 객관식 뭐 기출 500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 뭐 요 안에 여기 있는 문제만 소화하면 1차는 이제 충분히 다 10문제 다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때는 이제 2차 회계사 2차 연습서가 있어요. 그럼 페이지가 이게 약 1000페이지가 좀 안 돼요. 기본서가. 원가회계 관리회계 합해서 한 900, 80페이지. 요게 한 600페이지 정도? 근데 한 500페이지, 500 몇 페이지 정도 될까 이게. 연습서는 한 1200페이지 정도. 이것도 되게 좀 줄여놓은 거야. 이론도 물론 있지.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CPA 자, 그 파이널 2차 원가 관리회계라고 있어요. 이건 한 500페이지 정도 돼요. 이제 최종 정리요. 근데 이 연습서고 이 파이널 교재는 약간의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종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이거 건너뛰고 이것만 그냥 파고 시험 대비할 수도 있고 상황 봐서. 근데 약간 이제 리스크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좀 많이 다루고 다 풀 필요는 없고 동차 때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좀 한 다음에 이걸 축약해 놓은 게 이거니까 요거에서 이제 승부를 보는 거지. 그래서 좀 부족함에다 약간 플러스 알파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책을 4권은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합격하려면. 페이지 수로 따지면 몇 페이지 정도 되지? 3000페이지 좀 나와야 돼. 원가 얘기만. 원가 얘기만. 재무 회계는 더 많아요. 세법도 더 많겠죠. 그리고 원가 회계하고 재무 관리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원가가 좀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1차 과목들은 뭐 상대적으로 1차만 끝나면 되니까 적겠죠, 페이지가. 그리고 유일하게 2차만 보는 과목인 회계감사는 지금 신경도 쓰지 마시고 1차 끝나고 나면 이제 본인이 이제 판단하세요. 동차를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봐야 되는 거지. 승부를 보는 거지. 회계감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니까 막판에 그냥 미친 듯이 외워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래서 유일하게 약간의 좀 그 2차에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암기식 그런 과목 느낌상. 자, 출전 준비돼 있어요? 지금 저하고 지금 오늘 요 시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 6월 말에 승리에 딱 그 환호성을 지을 수도 있고, 물론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요때 딱 벌써 고개가 꺾이면 이제 1년 후로 또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평균 합격생들의 평균 공부 기간은 한 3년 한 8개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목표로 삼으시면 안 돼요. 일단 1년 6개월 지금부터
빠르면. 늦어도 2년 6개월. 요 기간에 끝내야 되겠다고 목표를 삼으셔야 돼. 그래야지 그 안에 끝나거나 아니면 좀 잘못돼서 3년 6개월 이렇게 걸려서 끝나는 거지. 제일 처음부터 계획을 3년 6개월 잡으면 고박이 1.5 해야 될 수도 있어. 끔찍하죠? 나의 청춘, 내 청춘 돌려줘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목표는 작게 잡고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세요. 그 기간 동안. 다른 거 안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머릿속에 뭐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계획 잡아놓은 거 있나요? 그럴 겨를 없죠? 오전 오후 수업 듣기도 바쁘죠 지금. 체력도 따지고 돌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지 말고 그냥 체력 관리하면서 공부만 하겠다. 내년 합격할 때까지는. 회계사는 일단 1차를 합격하면 좀 마음의 여유는 좀 있는 시험이에요. 부분 합격도 있고 유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차를 합격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 강의가 중요하니까 기본 강의를 잘 들어야지 1차를 합격할 수 있고 2차까지 도움이 되는 거니까 기본 강의를 잘 들어두세요. 기본 강의. 대충 이제 시험 대비는 이렇게 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수험 방법, 원가 관리에게 수험 방법. 잠깐만 설명드립니다. 네 가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원가액에는 계모액이랑 달리 준거 기준 같은 거 없다. 이게 타당한 방법이야라는 타당한 방법을 외우는 거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고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암기 위주의 공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해줘야 돼. 초반에는. 언제까지? 바로 시험 직전까지. 시험 한 달 전까지 또는 한 2주 전까지는 무조건 이해 위주의 학습.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건 막판에 오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이건 진짜 철저하게 이해 위주 학습을 하라는 거지. 이해 위주 학습. 자, 그래야지 응용력이 생긴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자, 문제는 계산형 문제예요. 대부분 원가액이랑. 근데 재밌는 게 작년 회계사 2차 시험은 처음으로 말 문제가 30% 나왔어. 30점이나 돼. 깜짝 놀랐어. 보통 10%가 안 되는데. 이거 1차는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고 말 문제가 다 계산형 문제인데 작년에 30점이나 나오는 거야. 근데 말 문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너무 쉬워. 그냥 기본서 그냥 열심히 들으면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왜 그러지? 뭔가 이거 점수를 좀 퍼주려고 하나?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기조는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말 문제는 특별하게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서 열심히 기본 강의 때 열심히 들으시면 될 것 같아. 뭐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는 말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요 계산형 문제 위주의 문제 주제가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문제만 많이 풀면 합격한다? 아니야. 계산형 문제는 더욱더 이론 학습이 필요해요. 이론의 철저한 학습이 필요해 이게. 이걸 통해서 계산형 문제를 이해해야지 되는 거지. 문제만 드립다 푼다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 똑같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조금만 변형이 돼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응용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응용력. 자, 응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론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론이 중요한 것 같다. 오히려. 그래서 이론을 잘 익혀두시고, 자, 계산형 문제, 예제하고 연수 문제를 통해서 계산형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거지.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차는 절대 똑같이 안 나와. 1차는 나올 수 있지만. 근데 2차를 합격하는 거니까. 자, 둘 중에 뭘 선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물론 더 좋은 방안도 있겠지만 첫 번째 방안은 1차를 뭐 2번 연속 떨어지고 세 번째 1차 합격, 2차 합격. 요게 낫겠어요? 아니면 1차 합격, 2차 2번 낙방, 또 1차 합격, 2차 또 낙방? 여기 낫겠어요? 무조건 2차 공부가 되게 어려운 거야. 1차보다 오히려 공부는. 1차 합격은 어렵지만 공부는 2차 훨씬 어려운 거야. 주관식이기 때문에. 2시간 동안 답안지 10점 가까이 써야 된단 말이지. 이거 2시간 동안에 8절지 문제 볼륨이 8절지 한 10페이지 정도 돼. 그걸 읽고 10페이지를 써야 돼. 2시간 동안. 단순히 옮겨진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돼. 계산하면서.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풀어야 되는 거야. 문제 있고. 뭐 만만한 시험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 합격하는 시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겠어요. 그렇게 풀려면.
대충 해갖고는 안 풀리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계산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라도 자 이론을 좀 잘 닦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수학 공부 많이 해봤죠? 약간의 수학 공부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요. 수학도 뭔가 문제 풀기 전에 개념을 정확히 잡고 문제를 풀어야지 응용 문제를 잘 풀 수 있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알아두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공부하는 방식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방법론인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 이 다이아몬드식 공부를 준비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현재 여러분들 상태 이게 현재 이렇게 기대감판 뭐 하여간 뭐 이런 느낌이야. 뭔가 너무 힘들어 현재. 근데 좀 기대도 돼. 힘든데 기대가 돼. 이런 느낌. 근데 어쨌든 그래서 범위를 쭉 넓혀 나간다는 거지. 기본 강의 뭐 객관식 이렇게 연습서 들으면서 범위를 쭉 넓혀 나가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만 넓히고 이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시험 당일날 딱 요 상태로 시험장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는 모든 과정은 어느 정도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모든 책을 10회독 봤다 이건 비효율적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됐건 이론이 됐건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굿 예를 들어 잘 풀린 건 굿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굿굿 하면 저는 더 이상 안 봤던 것 같아요.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보는 거지. 그다음에 우리 그 중간은 우리 M으로 저는 표시를 했어. 중간은 어느 정도 M. 그다음에 MGG 그러면 더 이상 안 봤어요. 그다음에 좀 이해가 안 되면 배드. 그래서 저는 그냥 B로 표시했어. 또는 뭐 하이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서 배드는 이상하게 이게 오래 걸려 이게 BBM G 됐다가 또 M 됐다가 또 MGMG 뭐 마그네슘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좀 불안하니까 요거는 이렇게 요 정도까지 이렇게 봤었지. 그래서 미리미리 좀 체크해서 이렇게 나중에 줄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해두는 거예요. 미리미리. 자기가 나중에 봐야 될 것, 더 봐야 될 것, 안 봐도 될 것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모든 공부는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세요. 특히 회계사는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이 넓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넓히는 사람은 합격 못해요. 이 사람들은 공부가 취미인 사람들이에요.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합격을 할 수가 없어. 자, 또 공부 안 하는 사람 있어. 근데 줄이기만 잘 줄여. 이런 사람. 기가 막히게 줄여 그냥. 뭐 줄일 것도 없어. 시험에 여기서 나오니까. 떨어져 이건. 문제가 익히지가 않아 이건.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쫙 넓혀서 계속 넓히면 안 되고 줄이는 걸 미리미리 작업을 해놔서 나중에 시험 임박했을 때 줄일 수 있도록 해라. 미리미리 작업을 해놔라. 모든 표시를 다 해놔라. 이걸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 자, 마지막 자 공부는 이제 숫과나무예요. 숫과나무. 자 과목별로 이 전체 수비 그려져야 돼. 수비. 그래서 이 경계선을 이렇게 부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거예요. 초반에 이렇게 듬성듬성 채워지겠죠?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해독수가 늘면 늘수록 어때요? 이게 이제 정확히 좀 채워지겠지. 그래서 딱 뭐 하면 요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요게 머릿속에 딱 말 그대로 위치화가 되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빨리빨리 익히고 내가 패스해야 될 문제, 풀어야 될 문제 1차 때 구분이 가능하고 2차도 마찬가지. 2차도 모든 문제를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물으면 한두 개는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간 때문에. 역시 패스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물어봐. 물론 그 나중에 요령 알려주겠지만 무조건 패스하면 안 돼. 2차는 또 약간 달라요. 1차는 무조건 객관식이니까 그냥 맞아야 되는 거고 2차는 그게 아닙니다. 2차는 주관식이고 점수를 잘 받는 요령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해봤자 잊어버릴 거니까 어차피 1년 후의 이야기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요걸 좀 미리 해두세요. 요걸 하기 위해서 각 과목별로 뭐가 필요하냐면 전체 개관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개관이 중요하다고 봐.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생각했을 때 과목의 스케치가 가능해야 돼. 과목별 내용의 스케치가. 이게 요 전체 형태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씩 채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음 편하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 관리를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이제 그 여러분들 교재 맨 앞에 서론에 잠깐 보시면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입문 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자,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 관리가 있는데,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의 개괄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회계예요. 그러니까 개괄적인 정보는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개괄적이지만 전체적인 모습, 재무제표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계, 이걸 목적으로 하는 회계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그들의 정보 이용 목적에 맞는 특수한 보고서를 제공해주는 회계예요. 그래서 뭐 계획과 통제, 뭐 의사결정, 뭐 전략적 관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회계. 그래서 크게 회계는 이렇게 두 가지가 회계가 있다. 근데 이거랑 별개로, 자, 원가 회계라는 게 있다. 원가 회계는 제조기업의 제품 원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회계다. 원가회계에서 개선된 제품 원가 계산 정보는 첫 번째, 재무회계 토스가 돼서 재무제표 작성에 활용이 되고, 자, 관리회계 토스가 돼서, 자, 특수 목적의 보고서에 필요한 제품 원가 정보를 깔 수 있도록 하겠지. 그래서 양쪽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시험 과목의 명칭은 원가 회계지만 시험 범위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를 플러스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명칭을 원가 회계라고 하지 않고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해요. 원가 관리 회계. 그래서 우리는 원가 관리 회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시험 범위도 이러하고, 원가 관리 회계는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회계다. 자, 대충 과목의 정의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계간을 좀 해봅시다. 5페이지로 가보면, 자, 전체 숲을 그려보자는 거죠. 전체 숲. 그래서 입문 때 이건 제가 칠판에 적으면서까지 자세히 했잖아.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크게 원가회계 목적은 제품 원가 계산하고자 하는 목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제품 원가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는 거야. 제품 원가를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서 이것들을 조합하는 능력을 우리가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 배워야 될 방법론이 36가지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가회계는,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1장부터 2장까지는 원가 관리회계 기초를 다루는 장이고, 그래서 원가회계 관리회계 전반에 필요한 용어라든가 기초 개념을 좀 우리가 배우는 거고, 초반에 이제 그거 배우겠지. 그리고 3장부터 9장까지가 원가회계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우는 건데, 자, 총 4가지로 구분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자, 이건 이제 원가회계, 자, 원가 계산을 하는 회계죠. 제품 원가 계산 회계. 자, 크게 원가를 어떻게 집계할래? 여부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두 개로, 이거 그냥 교과서 똑같게 언급할게요. 자, 원가 배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원가 배부 어떻게 할래? 자, 대충 하자. 전통적 원가 계산. 정확하게 하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래. 활동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두 번째는 이제 원가 집계를 어떻게 할래?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자, 그냥 전체 숲을 윤곽만 우리가 그리도록 하자. 안 배웠는데 뭘 알아? 알 수가 없지. 근데 자꾸 들어야 돼, 자꾸. 그래서 원가 집계를 어떻게 할래? 자, 개별적으로 하면 개별 원가 계산. 종합에서 하면 종합 원가 계산이. 자,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도 있어. 바로 연산품과 부산물이 존재할 때 이들의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래? 이건 종합 원가 계산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일단 두 가지,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자,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래? 자, 실제 원가로 측정할 수도 있고, 사후적으로, 자,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정상 원가로 측정할 수도 있고, 또 표준 원가로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론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래? 구성에 따른 구분. 자, 제조 활동과 관련된 모든 원가를 다 제품의 원가로 보자. 전부 원가 계산. 일부만 보자.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결합 적용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결합되니까, 다 이렇게 결합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곱하기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에서 계산해 보면 36가지 공부 방법이 있더라. 36가지. 36개, 36방, 36개를 격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번호 1번부터 36번까지 나열해서 배우질 않아요. 자, 이렇게 배우는데, 자, 장별로 우리가 이제 소팅을 해보면, 우리 1, 2장에서 원가 관리계 기초 배우고, 자, 3장에서 개별 원가 계산을 배울까요? 자, 4장 종합 원가 계산, 별표 종합 원가 계산 매우 중요. 전반에 걸쳐서 중요. 그 다음에 5장에서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이라고 말하는 이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배울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 시험에 잘 나오고. 자, 그리고 6장에서 이제 정상원가 계산을 배울 거예요. 요 말은 1장부터 5장까지는 실제 원가 계산 하에서 배웠다는 뜻이야. 실제 원가 계산하에서 이것들을 배웠다는 뜻이고, 6장에서 최초로 정상원가 계산을 배우고, 그다음에 7장에서 표준원가 계산을 배워요. 7장에서. 자, 정상원가 계산은 양이 적고 표준원가 계산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둘 다 중요한데, 네, 약간의 별표 모양이 크게 달라. 얘는 찌끔, 얘는 좀 많이. 다 중요한데. 그다음에 8장에서 이제 우리가 전부 변동, 초변동을 비교식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8장 당연히 중요하겠지. 특히 변동, 초변동이 중요하겠지. 변동, 초변동. 그래서 8장 가면 이제 모든 걸 다 결합시켜. 이제까지 배운 거. 그래서 8장에서 이제 종합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결합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자, 9장에서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배워요. 최초로. 이제 이때 등장을 해. 이 말은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하에서의 배웠다는 뜻이고, 9장에서 최초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등장이 됩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예전엔 중요했어. 예전엔 이거야말로 별표였는데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 왜? 쉬워졌어 이제 최근에는. 시험 문제 낼 만한 거 다 내버렸고 좀 새로운 게 없어 이게. 그래서 예전보다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떨어졌으니까 별표는 안 치도록 하겠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원가회계 우리가 중요 파트고, 이제 관리회계로 넘어갑니다. 관리회계는 뭐 하고자 하는 회계죠? 자, 기업 내부에 자, 원가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회계죠. 그래서 경영자 관리자에게 도움이 되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경영자 관리자들이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가 자, 계획과 통제라는 걸 세우겠지. 계획과 통제. 자, 계획도 세우고 통제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의사결정이라고 하겠지. 의사결정. 요 두 가지가 예전부터 있어왔던 관리회계 내용. 그래서 전통적 관리회계고, 자, 최신 관리회계. 요게 자, 전략적 관리회계라는 거예요. 전략적. 자, 최신 관리회계라고도 해요. 근데 이걸 전략을 염두에 뒀다고 해서 전략적 관리회계. 자, 자세한 건 입문 때 알려줬으니까 좀 더 빠르게. 자, 계획과 통제는 자, 플랜도 C. 계획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그다음에 성과를 평가하는 거. 자, 두에 관한 이론은 없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플랜도 C와 관련해서 우리는 총 3가지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 계획과 관련해서 먼저 11장에서 자, CVP 분석이라는 걸 배워요. CVP 분석. 그 다음에 12장에서 종합예산이라는 걸 배워요. 이 두 가지는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13장에서 책임회계와 성과평가라는 주제를 배울까요? 자, 각각 11장, 12장, 13장인데, 자, 요 CVP 분석 매우 중요. 별표 2개건. 그 다음에 책임회계 성과평가 중요. 그래서 요 3가지 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과 통제를 배우고, 근데 딱 보니까 계획을 세운다 벌써 미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 전에 10장이 필요해. 자, 왜냐면 이 원가 계산은 과거 원가 계산이란 말이야. 지난 1년 동안의 제품의 원가 정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미래 계획에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 자, 이걸 토대로 뭔가 미래 원가를 추정해서 이용하겠죠. 그래서 중간 단계로 이제 원가 추정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래서 원가 추정은 관리회계 초입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배우게 돼. 10장. 자, 9장까지 원가회계, 그 다음에 10장부터 19장까지가 관리회계 파트가 되겠어요. 자, 10장에서 원가 추정하고, 그 다음에 플랜도 C 하고,
총 4장에 걸쳐서 계획과 통제를 끝내고 이제 그다음에 의사결정 갑니다. 이제 의사결정은 확실성화, 즉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행하는 의사결정. 자, 불확실성화에 행하는 의사결정. 불확실하다 이거는 확률이 주어진다는 뜻이야. 어떤 확률이 주어졌을 때 행하는 의사결정으로 구별할 수 있고, 확실성 의사결정은 또 의사결정의 기간이 1년 이하일 수도 있고 의사결정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도 있어. 뭐 이건 합해 시한 가치를 고려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또 발생해. 그래서 단기와 장기로 또 구별을. 그래서 요중에 단기 의사결정 우리가 11장에서 배워요. 14장에서 배워요. 이건 별표 3개 이게. 유일한 3개, 3스타. 가장 중요한 거지. 의사결정이. 요 14장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2차 연습서 보면 14장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아. 다른 장에 비해서 14장하고 요 11장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을까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문제 많이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이지. 자, 그다음에 장기 의사결정은 우리가 이제 15장에서 배우는데, 자, 자본 예산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이건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잘. 진짜 2차에서 2000년 이후에 딱 한 세 물음 2개와 작년에 문제 하나 이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 물음 2개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 나왔는지 알겠죠.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데 이유는 재무관리랑 겹치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 없어요. 재무관리 초반에 배우는 게 이 자본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관리에서 시험이 많이 내니까 원가관리에서는 안 낼 뿐인 거지.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 이거 아닙니다. 중요한데 겹친다. 그러니까 원가관리에서는 잘 내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 그래서 별표가 아니고 별로 안 중요해요. 16장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거 별로 안 중요해. 근데 회계사 시험에서는 매우 중요해 이거. 시험 문제 출제 빈도 굉장히 높아 생각보다. 그래서 뭐 매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별표 하나 이거. 별표 하나. 그래서 2차 때 시험 문제 종종 나온다. 특히 그 정보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할 건데, 뭐 추가적인 정보 획득에 정보료가 발생하겠죠. 뭐 내가 정보료로서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지? 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런 것들 나중에 배울까요? 약간 수학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임회계와 성과평가와 이 단기 의사결정이 다 필요한 게, 자, 대체가격 결정이에요. 대체가격 결정. 그래서 가격 결정의 일반론 배우고 대체가격 결정이라는 걸 배우는데 17장에서 자, 이거 역시 중요해요. 대체가격 결정. 특히 오늘날 더욱더 중요해 이건. 가면 갈수록. 뭐 다 중요하대. 다 중요해. 시험에 골고루 다 나와. 어디서 나올지 몰라. 이게 중요한 게 더 많은 거야 안 중요한 거보다. 근데 별표 정도가 좀 다르지 않나요? 별표 2개와 3개짜리 딱 2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점은 이제 전통적 관리계가 다 끝났고, 그다음에 18장 19장에서 최신 관리계를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2가지로 구별해서 배울 거예요. 바로 전략적 관점에서 행하는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들을 배우고, 그리고 전략적 성과 평가와 그다음에 보상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보상. 이렇게 2가지로 구별해서 배우는데, 자, 18장에서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 배워요. 뭐 요 안에서는 또 이 주제를 또 어떻게 다룰 거냐는 또 매우 다양할 수가 있어요. 또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하지? 단편 소설 같은 느낌이 될 거야. 주제가 별로 없어 이게. 그러면 이게 또 숲이 안 그려진단 말이야.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 연구해가지고 또 숲을 또 만들었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나름 또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 기법들 약 10여 가지 정도 배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별표 2개. 회계사 시험에서는 중요하다 이거. 예전보다는 근데 약간 이제 문제가 좀 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낼 만큼 내버렸으니까. 근데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근데 이제 좀 반복해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략적 성과 평가와 보상을 이제 19장에서 배우는데, 과거에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와 이거. 왜? 출제 교수님이 이쪽 자주 냈던 출제 교수님이 지금 이제 명퇴하셨어. 이제 출제 교수님을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출제가 잘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보다는 좀 덜 중요하게 다뤄도 될 것 같아요. 토픽을. 그래서 이게 원가월 이게 전체 수비예요.
나중에 딱 눈을 감고 우리가 1장부터 19장까지 배우고 나서 이걸 딱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에 딱 정의를 해서 각각 위치하고 우리가 배웠던 중요 개념들이 또 떠올라야 되겠죠, 장별로. 예를 들어 뭐 정상원과 계산하면 중요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배울 건데 네 가지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또 네 가지 순서대로 쭉 또 떠올라야 돼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공부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원가 원리를 약간 이렇게 주소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화. 마스크 벗고 할까? 이렇게 답답하죠 오늘. 자, 이거 계속 그 공부하면서 내가 몇 장 이렇게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앞을 수시로 이렇게 참조하세요. 내가 현재 어디쯤 하고 있지? 이런 걸 좀 체크하면서 뭐 하고 있지? 항상 이걸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저절로 이래독 하고 나면 숲이 그려질 거야. 그럼 되게 쉬워져요. 어떤 과목이든 숲만 그려지면 많이 쉬워져요, 생각보다. 자, 그걸 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자, 여기까지 해서 개간다 마치도록 하고 이제 곧바로 1장 이제 들어갑니다. 원가 관리액의 기초. 자, 1절하고 2절은 우리 원가 관리액의 공부에 필요한 몇 가지 좀 개념 학습을 좀 하고자 한다. 자,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원가의 정의를 배우고 원가의 분류를 배울 건데, 자, 1장의 앞부분의 중요 개념은 원가의 정의와 원가의 분류예요. 자, 먼저 원가의 정의를 좀 배워봅시다. 원가란 뭐냐? 뭔가를 내가 제한한 용역을 뭔가 만들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자, 제한한 용역이 있어야 소비가 될 거니까 제한한 용역을 내가 뭔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떤 자원이 소비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한한 용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소비된 그 자원을 화폐 금액으로 표현한 걸 원가라 그래. 원가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화폐 금액으로 표현한 거야. 우리나라 화폐 금액은 원이죠. 그래서 몇 원 이렇게 화폐 금액으로 표현한 거. 그러면 원가는 이제 크게 소멸원가와 미소멸원가를 구별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번씩만 들어보면 되겠다. 자, 소멸원가는 뭔가 경제적 효익을 다 이미 얻어서 소멸된 원가야. 자, 미소멸원가는 아직 경제적 효익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아직 소멸 전을 말하고, 뭐 미소멸원가는 재무제표에 뭐로 남아 있을까요? 자산으로 남아 있겠지. 소멸원가는, 자, 손익계산서에 남아 있겠지. 자, 비용과 손실. 비용과 손실의 구별은, 자, 소멸됐는데 수익 창출에 기여하면서 소멸된 부분은 비용으로 가 있는 거고, 수익 창출에 기여한 부분은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그냥 소멸된 거. 예를 들어 뭐 진부와 파손 등으로 그냥 없어진 거. 그냥 우리 뭐 간모 손실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손실이라고 그러죠, 손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영업 활동과 관련된 어떤 소멸 부분은 비용이라 하고, 영업 활동과 무관하게 소멸된 부분은 손실이라는 용어를 보통 우리가 쓴다. 정의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세 번째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 상이한 목적의 상이한 원가란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원가 관리액의 전반에 있어서 특히 관리액에는, 자, 내부 정보 이용자의 상이한 목적에 맞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는 매우 다양할 거란 말이지. 뭐 그 정보 제공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관리액에서 가장 큰 중요한 사고 목적 적합성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주로 포인트가 목적 적합한 게 뭐냐 이거 가리는 데 있는 거지. 불필요한 건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포함해서 목적 적합한 원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나의 목적이 제조 단계에서의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제조 단계의 원가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끔 제조 이전 단계, 뭐 연구 개발, 뭐 제품 설계하는 단계, 디자인하는 단계, 또 제조 이후 고객 서비스 원가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잖아,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때 다양한 정보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자, 상이한 목적에 상이한 원가여야 된다는 뜻이야. 상이한 목적에 상이한 원가 정보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원가 관리액의 중요 공부 목적도 바로 이거예요. 상이한 목적에 상이한 원가를 제공해야 되니까
목적에 맞는 정보를 창출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자라는 뜻.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자, 이제 그 생산 기업의 분류가 나와 있죠. 기업 형태 분류가 나와 있죠. 자, 크게 기업은 상기업과 제조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별할 수 있죠. 상기업의 원가 계산은 어디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까요? 재무회계에서. 재무회계에서 공부 끝났어요. 우리 공부하잖아요. 상기업의 상품의 원가 계산을 우리 다루지 않아. 이미 재무회계에서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상품 관련된 회계처리에서 배웠죠? 매입이라는 개념을 써서. 끝. 뭐 우리가 공부하는 건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이야.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은 매우 복잡하구나 생각보다. 재무회계에서 그걸 다루지 않았다는 거야. 재무회계는 이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걸 다뤘던 거지. 이걸 다룬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공부를 원가회계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자, 그러면 서비스업의 원가, 용역 원가는 뭐하고 유사하냐면, 자, 제조기업과 서비스업은 두 가지 유사점이 있어요. 둘 다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데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형체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용역이 만들어져서 제공되어지는 거고, 둘 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절차와 자, 서비스 기업의 원가 계산 절차는 거의 똑같아. 자, 오늘날은 서비스업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우리 통신, 뭐 우리가 이용하는 특히 요즘에 문제 있는 뭐 전력 가스비 되게 많이 올랐죠. 완전 폭탄이 막 때려지는 것 같은데. 뭐 거의 한 150%뭐 이렇게 증가를 해서 뭐 2배가 아니라 더 막 늘는 것 같아. 왜 그랬지? 앞으로 이게 디플레이션이 심하게 좀 우려가 돼. 좀 물가 상승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경제 성장은 지금 뭐 당연히 한동안 둔화될 거고. 어쨌든 우리가 그 원가 관리에 공부하고 회계사 공부하지만 이 뭐라고 하지, 경제 전반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여러분들도 행복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해야지 잘 될 거냐 이 생각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나하고 관계없다. 천만의 말씀. 엄청 관계 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고 느끼지 않았어요? 전쟁 나면 어떻게 돼? 그냥 뭐 인생이 없잖아. 전쟁 나면 그냥 인생이 소멸되는 거야. 우리 남은 인생이 소멸되는 거야. 뭐 살아있다 하더라도 전쟁 복구하는데 삽들고 평생 그 일해야 되는 거지. 낙이 없어지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은 나하고 굉장히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별개가 아니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이처럼 서비스업의 원가 계산도 필요한데, 자, 서비스업의 원가 계산은 우리가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재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아. 그런데 가끔 시험에 나와버려. 왜 그럴까? 제조기업하고 똑같기 때문이야. 즉 쓰는 계정 과목이 좀 달라질 뿐이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똑같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별도로 안 알려줘도 된다는 거야.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의 흐름만 알고 있으면 서비스업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게 제조업이니까 서비스업은 거의 똑같거나 그보다 좀 단순하니까 다. 그래서 별도로 공부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원가 관리의 시험 범위의 대상 기업은 뭘까요? 제조업? 땡. 그럴 줄 알았지. 시험이란 이렇게 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주된 대상은 제조업이 맞아. 근데 100문제가 나왔다 그럼 90문제는 제조업 문제가 나오겠지. 나머지 10문제는 상기업도 나오고 서비스업도 나와요. 특히 자주 나오는 장이 있어. 예를 들어 12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기업이 또 시험에 잘 나와. 이쪽은 또. 몇 장이냐에 따라서 잘 나오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 2장은 또, 아니 3장은 또 서비스업이 또 꽤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 제조업 위주로 나오지만 꼭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좀 미리 좀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업 형태 분류까지 배웠고, 이제 일정의 초반에 그 분류, 자, 원가의 분류 하나만 좀 배우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얘기 시작할게요. 자, 원가의 분류 총 5가지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입문 때 1장은 상당히 입문 때 많이 알려줬어, 실은. 원체 이게 그 재무회계랑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번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올해 어쨌든 오늘 입문 때 안 배운 것도 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입문 때 배웠지만 좀 더 많이 배우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원가의 분류 총 5가지 분류 중에 먼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원가에게뿐만 아니라 관리에게서 특히나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가장 필요한 원가 분류예요. 자, 요거 배우도록 할게요. 자, 현재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원가 관리의 기초를 좀 익히고 있는 거죠. 2장까지는 기초야. 그래서 원가의 분류, 제조업의 제조 원가의 흐름, 그다음에 원가 배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죠. 원가 행태에 따른 구분을 할 건데 먼저 용어 정리. 원가 행태란 건 먼저 이 용어부터 알아야 되죠. 원가 행태는 원가의 모습을 말해. 자, 조업도의 변화에 따른 원가의 모습이 어떠냐. 이 용어를 원가 행태라 그래. 자,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원가가 어떤 모습을 보이지? 이게 원가 행태야. 원가 행태란 한자인데 모습으로 말할 수 있어. 원가의 모습. 조업도의 변화에 따른 원가의 모습. 그러면 조업도가 뭔지 모르죠? 이것도 배워야 되겠지. 그래서 조업도도 알아야 되니까 먼저 용어 정리. 조업도는 이거 이제 원가회계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볼륨. 이거는 자, 협의의 조업도와 광의의 조업도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협의의 조업도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바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 능력의 이용 정도를 말해. 생산 능력의 이용 정도. 원래는 이렇게 퍼센테이지 개념이야. 내가 보유한 생산 능력의 80%를 활용했다 이런 말. 70% 활용했다 이런 뜻. 근데 시험 문제는 퍼센테이지로 주로 안 나와. 자,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보유한 생산 능력의 100%가 예를 들어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10,000시간으로 할 때, 자, 10,000시간 중 8,000시간을 썼다 그러면 80%잖아. 이렇게 8,000시간으로 나온다는 뜻이야. 절대값으로 많이 주어져.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업도는 자,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가장 많이 사용돼요. 생산량. 그 다음에 자, 노동시간, 노무시간이라고 용어를 써요. 직접 노무시간, 뭐 기계시간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돼. 근데 금액도 조업도로 사용되기도 해. 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이런 것도 조업도로 사용되기도 해. 꼭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매우 다양합니다. 생산 능력의 이용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건 기업이 정하기 나름이니까 네,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건 이런 게 조업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른 원가의 변화 모습이라고 그랬었잖아. 이때는 조업도를 생산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편하게 생산량으로. 그러면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미리 말하지만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 분류의 그 종류 수는 4가지 국한되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원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론에서 필요한 건 4가지야. 그 중에서 4가지 중에서 2가지는 또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필요하고 주로 2가지가 필요할 뿐이고.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좀 단순화시켜서 이론화시킨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어떤 학문이든지. 그래서 우리 원가 관리에게도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의 가지수는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충분하겠다는 뜻. 대부분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씩 배워볼게요. 첫 번째, 자, 변동원가부터. 자, 변동원가는 자, 영어로 variable cost 이렇게 하니까 약어로 VC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약어는 필요한 것만 쓸 거니까 알아두라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도 그 약어로 쓰면 되겠어. 예를 들어 변동원가 쓰려면 좀 길잖아. 그러니까 VC 이렇게 써도 된다는 뜻이야. 자, variable cost, SVC. 그래서 변동원가는 말 그대로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어떤 원가의 총 원가 총액이 변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제목이 중요한 거야.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의를 별도로 외우라고 하지 말고 그 제목을 자주 읽어보면 그게 정의의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아까 제가 무조건 이해주의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지 말아라고 했더니 용어 자체도 아예 그냥 그 뭐지, 그냥 만화책 보듯이 쓱 지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공식 같은 게 나오면 그걸 외우라고 하지 말아라는 의미야. 공부를 그냥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이든지 용어가 가장 중요해요.
용어는 여러 번 읽어봐서 용어는 익숙해져야 돼. 외워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암기할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어서. 그리고 이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공부를 하지 마세요. 어떤 과목이든지 제목이 다 녹아들어 있단 말이에요. 정의가. 이 제목을 잘 보면 돼. 용어 자체를 잘 보면 돼. 말 그대로 핵심 키워드 변동이에요. 변동. 자, 원가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변동하는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의야. 그래서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총 원가가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모습, 변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걸 변동원가로 한다는 거지. 자, 그래프로 배워보면, 자, 어떤 원가의 총 원가는 뭔지 알죠? 다른 말로 총액이라고 하죠. 총액. 똑같은 말이 총액. 이거는 조업도. 자, 조업도 모르겠으면 생산량. 자, 생산량이 비례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어떤 원가의 총 원가가 비례적으로 이렇게 변동해. 생산량 변화에 그대로 비례적으로 변동해. 자, 이런 모습을 보인 걸 변동원가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니까. 자, 생산량분의 어떤 원가의 총액이죠. 총액을 생산량으로 나눴으니까 단가가 나오겠지. 생산량 한 개당 단가가 나오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단가가 되는데, 자, 조업도에 따른 이 단위당 원가, 이 단위당 원가는 줄여서 우리가 단가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단위당 원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단가, 단위당 원가 똑같은 말이에요. 자, 단위당 원가는 어떤 모습 보일까요? 일정하겠지. 요 기울기는 일정하니까. 자, 요게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요게 일정한 모습. 그래서 그 애쉬 제가 들어온 거 잠깐 읽어보면, 그 핸드폰 만드는데 그 부품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필요할 거 아니야. 핸드폰 한 개당 배터리는 한 개씩 부착되잖아. 그러니까 핸드폰 한 개당 배터리의 단가는 일정하겠죠. 배터리 단가는 한 개당 뭐 배터리 단가가 10,000원이라면 10,000원씩 들어가는 거잖아. 투입되는 거잖아. 단가는 일정한데 이 배터리의 총액은 자, 생산량의 비례적으로 그대로 증가하겠지. 자, 이런 게 바로 변동가예요. 자, 굉장히 변동가라 그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고정원가도 배워봅시다. 고정원가. 고정원가는 자, 픽스드 코스트니까. 자, 약어로 FC라고 한다. FC. 제목이 뭐죠? 고정이죠, 고정. 자,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어떤 원가가 변동하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원가의 총 원가가 총액이 일정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일정한 모습, 고정된 모습. 이걸 우리가 고정원가로 한다. 자,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총 원가가 변하지 않고 총액이 일정한 모습, 고정된 모습을 보이는 걸 우리가 고정원가로 한다. 그래서 고정원가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조업도에 따라서 총 원가가 비례적으로 변하지 않고 일정해 버려요. 일정한 모습을 보여요. 일정.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핸드폰을 만드는데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니야. 장비를 내가 리스해서 쓰고 있어. 장비에 또 임차료가 발생하겠지. 리스료가. 그 리스료는 일정하겠지. 핸드폰 생산량의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니까 일정 기간에 얼마 내가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쓴 거니까 그 장비의 지급 임차료는 일정한 금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고정된 모습. 그다음에 우리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실을 임차했다 그러면 임차료는 일정할 거 아니야. 뭐 매출액에 비례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꼭 고정된 모습을 보이는 원가도 꽤 많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는 연간 감가상각비는 실은 감가상각 방법이 뭐냐랑 관계없이 일정하겠죠. 자,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상각비. 무슨 원가일까? 고정원가. 연간이라고 했어 제가. 정률법에 따라서 연간 계산한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자, 연도별로는 달라지겠지만 연간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한 연도만 놓고 보면. 그러죠? 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역시 고정원가야. 자, 감가상각비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겠는데 생산량 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변동원가에 유일하게. 나머지 감가상각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원가고 시험에 꽤 잘 나옵니다. 감가상각비는만 좀 구분해서 알아둡시다. 나중에 정리돼 있을 거예요. 좀 이따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단위당 원가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조업도에 따라서. 요거는 임무 때 설명했으니까 빨리빨리 지금 설명하고 있어.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자,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지? 이런 걸 수학 체감의 법칙 이런 말도 쓰고 또 규모의 경제를 많이 들어봤어요.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자, 그게 바로 고정원가를 염두에 두고 쓰는 용어예요. 변동원가는 규모의 경제 효과 없어. 단가가 일정하고 총액은 비례적으로 증가 감소해버리니까. 근데 고정원가는 총액이 일정하니까 이왕이면 이 일정한 총액 하에서 조업도가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단가는 낮아지니까 뭔가 좀 유리해 보이잖아, 느낌상. 그래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고정원가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자,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주의점. 변동원가는 단가가 일정한 원가고 고정원가는 총액이 일정한 원가니까 앞으로 원가액이든 관리액이든 문제 풀 때 변동원가는 단가를 무조건 찾아라. 고정원가는 총액을 찾아라. 일정한 걸 찾아라. 일정하지 않은 건 나에게 의미가 없다. 일정하지 않은 정보는 이걸 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가 없다. 일정한 금액은 이걸 가지고 다른 조업도 수준에 적용해서 새로운 어떤 원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활용 기회가 있는데 반해 그러니까 일정한 걸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변동원가는 단가, 고정원가는 총액이 일정하고 항상 변동원가는 단가 정보, 고정원가는 총액 정보를 찾자. 자, 변동원가는 뭐라고요? 단가. 고정원가는 총액. 아마 원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만 언급해라고 방금 말한 거야 이거. 시험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 그것만 좀 주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류. 자, 준 변동원가. 자, 이거는 혼합원가라고 돼요. 혼합원가. 뭔가 혼합돼 있다는 거죠. 자, 변동원가에 준한다는 뜻이에요. 자, 혼합원가라고도 하는데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섞여 있는 원가야. 자, 순수한 변동원가도 아니고 순수한 고정원가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원가야. 자, 이 원가는 이런 모습으로 발생해요. 자, 조업도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총액이 무조건 발생하고 그리고 또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 또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원가도 있고 이게 섞여 있는 원가야. 자, 우리 통신비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기본요금 10,000원 내고 기본요금 10,000원 내고 자, 통신 시간과 무관하게 이게 조업도가 통신 시간이라 합시다. 사용 시간과 무관하게 10,000원의 기본요금 나오고 사용 시간당 뭐 분당 얼마 분당 10원씩 요금을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건 바로 준변동원가 되겠지. 자, 요 부분은 고정원가 부분이고 요 부분은 변동원가 부분이죠.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원가. 이런 원가를 뭐라고 한다? 준변동원가 또는 혼합원가라고 한다. 자, 기업 전체의 원가를 보면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다 들어있겠죠.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어떤 노무원가, 직접 노무원가 이렇게 들어있겠지. 그래서 기업 전체의 원가를 정의하면 대부분 이 준변동원가 모습일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조업도를 예를 들어 X라 하고 이 총원가를 Y라고 하면 자, Y와 X의 관계를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뭐 Y 이꼴 이걸 A라고 합시다. 고정원가 총액을. 요 기울기를 B라고 하면 자, Y는 A 플러스 BX가 되죠. 이렇게 1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A는 고정원가 총액, 일정한 총액. B는 조업도 단위당 변동원가. 이런 게 되겠지. 그래서 기업 전체의 원가 함수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10장 때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10장 때 원가 함수를 추정할 때 원가 함수를 추정한다는 것은 원가 방정식을 추정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때 방정식을 정의해야 되니까 그때 등장하게 될까 이거. 자, 나중에 한번 배우도록 하고. 자, 준변동원가도 꽤 있겠죠. 근데 준변동원가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 자, 결국 뭐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는 구분해서 관리하면 되니까 고정원가야 변동원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정원가 총액 일정 얼마, 변동원가 단가 얼마 이렇게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것도 참고로 단위당 원가 모습을 봐볼까요? 조업도에 따른 단위당 원가 모습. 단위당 원가가 당연히 낮아지겠죠. 고정원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져요. 근데 뭐 이하로는 낮아지지 않을까? B값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겠지. 최소한 B 이상은 유지되겠지. 단위당 변동가는 무조건 발생하니까 단위당 변동가 이상은 유지가 되겠지. 자, 단위당 변동가 위에는 단위당 고정원가. 두 개 합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자, 준변동가는 이 총원가 모습만 좀 머릿속에 담아두면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준고정원가. 고정원가에 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계단원가라고 돼. 계단원가. 자,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건 조업도에 따른 총원가의 모습이 이렇게 계단처럼 보여요. 계단처럼. 그래서 무슨 원가로 한다? 계단 원가로 한다. 자, 이거지. 어떤 원가는 이 총액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총액이 일정한데 요 일정 범위의 조업도를 넘어가게 되면 총액이 증가해 또는 감소해. 자, 일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총액이 일정한 원가이나 일정 범위의 조업도를 벗어나면 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원가를 우리가 준고정원가를 한다. 고정원가에 준한다는 뜻이죠. 고정원가에 준한다는 뜻. 자, 왜 이런 준고정원가 모습이 나올까요? 자, 이런 준고정원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생산 요소를 내가 취득할 거 아니야. 뭐 기계 같은 거 이렇게 취득할 거 아니야. 기계. 요거의 불가분성 때문에 이건 나오는 거야. 불가분성. 자, 기계를 내가 쪼개서 취득할 수 없잖아. 최소한 한 대 단위로 취득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기계 한 대당 뭐 생산량 10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기계다 그러면 자, 생산량 기준으로 1000개까지는 기계 한 대의 감가상각비가 나올 거고 자, 1000개, 1001개부터 2000개 요 구간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 두 대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겠지. 기계 두 대분이. 자, 이것 때문에 중고정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중고정원가는 다음 페이지 잠깐만 봐봅시다. 그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자, 18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자, 이 중고정원가는 경우에 따라서 얘는 이 구간이 이 조업도 범위가 매우 촘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촘촘. 그죠? 매우 촘촘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매우 이렇게 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우 이렇게 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원가 관리액에서 이렇게 촘촘하면 이건 그냥 변동가처럼 간주해버려.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 기업이 이 범위에서만 정상적으로 내가 활동을 한다. 자, 정상 조업도 범위가 요 범위다. 그러면 굳이 요 두 번째 계단은 관심 둘 필요가 없잖아. 나는 요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니까. 요때는 준고정원가가 아니라 뭐로 보면 되겠어요? 그냥 고정원가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대부분 이 중고정원가는 시험 문제 별로 안 나와. 이렇게 변동원가로 바뀌어서 나오거나 고정원가로 간주돼서 나와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준고정원가가 자주 등장한 건 나중에 한 장이 있어. 자, 12장에서는 이게 자주 나와요. 11장에서지. 11장 CV 분석에서는 이게 자주 나오는데 11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고정원가로 별로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변동원가 아니면 고정원가로 바뀌어서 나오니까 자,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요거의 단위당 원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잠깐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지. 자, 이렇게 감소하겠죠. 이렇게 요 범위에서는 증가하면 단가 낮아지겠지. 그러다가 또 요 순간이 되면 또 올라가겠지. 그리고 또 낮아지겠지. 올라간데 요거보다는 좀 덜 올라가겠지. 요 높이만큼 안 되겠지. 즉 한 개로 나눈 거하고 이거 100개로 나눈 거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높이가 낮아져서 이렇게 또 떨어지고 낮아져서 떨어지고. 자, 감소, 증가 후 감소, 증가 후 감소.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참고로 그려보면.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니까. 자, 준변동가, 준고정가는 이 초원가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초원가 모습이.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결론을 내보면, 결국 원가 관리에게는 이것만 알면 되지 않을까? 준변동가, 준고정가는 그닥 별로 안 중요해 보여요. 얘는 변동가, 고정가로 구분해서 우리가 관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중고정가는 별로 안 나타난다는 뜻이야. 변동가, 고정가로 바뀌어서 나타나니까 결국 모든 원가를 행태에 따라 구분해 보면 뭐와 뭐다라고 말을 해도 크게 상관없겠어요. 변동가와 고정가 요 두 개다라고 말해도 크게 상관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론은 변동가, 고정가만 존재하게 돼. 대부분 변동가, 고정가만 알면 이론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야. 야, 그런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19페이지. 예제 1번까지 풀고 좀 쉬었다 합시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져 버렸네요. 자, 19페이지. 자, 변동가와 고정가 분류 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좀 고려해서 분류해야 됩니다. 자, 변동가다 고정가다 이것도 일정한 어떤 전제하에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일정 기간 하에서 이건 정의할 수 있는 거야. 기간을 정해놔야 돼. 자, 이런 거지. 연간 감가상각비, 연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고정가 맞죠? 근데 연간이 아니라 기간이 100년이라면 100년을 생각한다면 이건 고정가 아니겠지. 100년간 감가상각비 모습을 보면 변동가처럼 보인단 말이야. 많이 생산하면 감가상각 대상의 설비도 많아져서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할 거고, 적게 생산하면 설비가 아무래도 적어지니까 감가상각비도 줄어들겠지. 그래서 기간이 100년이라면 이건 변동가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거의 대부분의 원가는 고정원가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아닌 변동가로 보일 거예요. 말을 잘못했어. 변동가로. 기간이 짧으면 거의 대부분 원가는 고정원가로 보이고. 그래서 기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변동가와 고정원가는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기간은 보통 1년 기준이 많아요.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변동원가냐 고정원가냐 요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대부분 시험 문제는 1년 기준이 많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자,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분류 시 고려할 사항, 일정 기간을 전제로 정의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 자, 두 번째 이제 분류는, 자, 관련 범위란 말이 나오죠? 관련 범위는, 자, 이게 하나의 관련 범위야. 이렇게 원가의 모습이 일정한 직선은 선형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직선을 선형이라고 돼. 선형. 이렇게 원가가 선형의 모습을 갖는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를 하나의 관련 범위라고 해요. 그러면 저쪽은 봐볼까요? 변동가는 그냥 관련 범위 하나인 거죠. 이 고정원가도 관련 범위 하나인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것도 직선의 모습을 보이니까 관련 범위 하나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는 관련 범위가 하나, 둘, 세 개인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자, 관련 범위 하에서 이건 또 정의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 중고정원가를 놓고 보면 내가 요 범위의 원가만 알고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중고정원가 아니면 그냥 고정원가야. 고정원가죠. 근데 내가 이 세 개 관련 범위 원가의 모습을 알고자 한다면 중고정원가 되는 거고. 이렇게 관련 범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야. 자, 변동원가다, 고정원가다 또는 중고정원가다, 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관련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라는 뜻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20페이지 잠깐 봐봅시다. 이제 예제 1번 잠깐 풀어볼게요. 이거 예습을 하고 들으면 가장 효과적인데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복습은 좀 안 밀고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 교재 적을 때 노트북만 갖고 적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 문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장이 되게 좀 쉽게 적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말 다 이해되게끔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원서책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제가 다 그냥 적은 문장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까지 다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책 하나도 안 보고 적은 거란 말이지.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다 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가장 아마 쉽게 적어져 있는 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이것뿐만 아니라 객관식 교재도 그러고 연습서도 그래요.
풀이가 다 똑같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체계랑 다 똑같게 해놨어요. 기본서를 잘 닦으면 나중에 객관식 봐도 되게 편할 거야. 2차 연습서도 어렵게 생각하는데 되게 좀 편하게 와닿을 거예요. 풀이도 같고 다 똑같으니까 내용도. 억지로 그렇게 통일시켜놔서 반복 학습을 위해서 익숙해지라고. 자, 예제 1번 잠깐 읽어볼게요. 다음 그래프의 종축은 총원가를 나타내고 횡축은 1년간의 생산량을 나타낸다. 자, 다음 중 그래프를 적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그래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 중에서 정의 배웠던 거 B 배웠죠? 뭐죠? 중고정원가죠? C는 변동원가죠? D는 고정원가죠? 근데 A와 E는 어때요? 자, A는 일정 범위까지는 고정원가로 가다가 갑자기 변동원가로 바뀌었죠? 자, E는 0 전혀 발생하지 않다가 갑자기 변동원가처럼 바뀌었죠? 자, 그러나 우리가 배웠던 이 네 가지 개념만 가지고 어느 정도 다 해석이 가능하잖아. 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A부터 E까지 이 설명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한 거 고르는 거야. 자, 가로는 생산량이고 1년 생산량, 1년 기준이라는 거죠. 1년 기준. 자, A부터 읽어볼게요. 일정량의 킬로와트까지는 기본 요금이 내고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동원가가 추가된다. 맞죠? 일정량까지는 기본 요금이야. 초과하면 그거 위에 변동원가도 추가된다고 했으니까. 자, 고정원가 모습을 보이다가 변동원가로 바뀌어야 되겠지. 엄밀히 따지면 고정원가 모습이었다가 준변동원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준변동원가가. 그래서 A는 정확히 맞는 표현이고, B, 수도요금 청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0만 갤런 이하는 기본요금 10만 원인데 추가 만 갤런에 대해서는 사용된 갤런당 3원씩 요금이 더 청구된다는 거고, 또 추가 만 갤런에 대해서는 사용된 갤런당 6원씩 요금이 추가된다는 거죠. 모습 맞아요? 틀려 이거? 틀리죠. 자, B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만 갤런 이하는 10만 원, 만 1갤런부터 20만 갤런까지는 20만 원. 이런 식으로 말하면 B가 맞겠지. 근데 요거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지. 10만 원이었다가 그다음에 추가 만 갤런에 대해서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거잖아. 이 요금을 깔고. 그렇죠? 추가 요금. 그리고 또 추가 만 갤런에 대해서 더 가파라지는 거잖아. 자, 여기는 갤런당 3원씩, 갤런당 6원씩 요금이 발생하니까. 자,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B의 해답의 형태로. 그래서 요거는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답은 B가 되겠고. 자, C. 기계 사용 시간, 생산량에 비례해서 기계 사용 시간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즉 기계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설비의 감가상각비. 무슨 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말하고 있어요? 생산량 비례법. 요거는 변동가 맞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 해설을 잠깐 봐봅시다. 1번. 해설 1번, 2번 좀 정리해 보면, 자, 정액법이건 정률법이건 연수학계법이건 또는 뭐 이중체감법이건 연간 감가상각비는 고정원가 알겠죠?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고정원가야. 연간 감가상각비는 딱 정해졌어. 상각률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 정해졌지 생산량에 따라 영향받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고정원가인데 생산량 비례법에 의한 설비의 연간 감가상각비만 유일하게 변동원가 된다는 거. 자,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연수학계법,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상각비 하면 고정원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핵심 키워드가 뭐죠? 연간이죠, 연간. 연간 상각비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 해마다 달라지겠지만 올해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올해는 고정원가 맞는 거지. 이것만 좀 주의. 그다음에 D번은 맞죠. 정액법에 의한 설비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고정원가 맞죠. 그다음에 E 보면 어떤 조업도 수준 이상으로 생산되는 매 생산 단위마다 100원을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제도. 이 말은 어떤 조업도 수준이 되기까지는 상여금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여금이 없다가 어떤 조업도 수준이 되면 그때 비로소 생산량 한 개당 100원씩 나간다고 했으니까 0으로 가다가 변동원가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정확히 맞죠. 자, 이런 것들은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내용 쭉 설명하고 모습이 맞는가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좀 쉬었다 합시다.